전 세계 인정을 받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순히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다수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주요 방산기업들의 국제무대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은 미국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방위산업의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무기를 판매하는 것 이상의 시장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방위산업체의 인수합병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준엽 회계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 전망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방산 시장 진출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등의 경제적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는 그런 이중과세라는 부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내고 또 국내에서도 또 세금을 내는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고요. 이거를 이제 해소하는 방안이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국내의 세금을 깎아주는 외국납부 세공제라는 제도를 받쳐주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과세를 적용하는 것 전에 우선 국가가 이렇게 이제 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조세 조약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24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해서 시행이 됐어요. 글로벌 최저한세라고. 최저한세.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비단 방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금이 작게 나오는 나라에다가 법인을 세우면 이제 조세 조약에 따라서 그 나라가 뭐 3%, 5%밖에 세금을 안 내고 거기 냈으니까 너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낸 만큼 뭐 깎아주겠다고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가는 그런 사례들이 나이키 같은 거네요. 많습니다. 네,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뭐 워낙 이거 사례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4년도부터는 다국적 기업들 그 회사 기업 집단 기준으로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년에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국가 간에 합쳐서 매출이 이제 실제 세율이 15% 미만이면 최소한 15%까지 내라라는 게 이제 최소한의 세금을 글로벌 국가 간에도 이제 내라라고 하는 게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인데 이걸 이제 24년도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국내에는 약 300개 정도의 회사가 대상이라고 이제 이미 발표된 바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에서 이제 생산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쪽에서 세금을 내면 국내에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쪽에서 냈을 때는 국내에서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15% 그렇게 미만이면 되는 거죠? 네네. 예. 자녀분에 대해서는 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벌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냈어요. 우리나라가 세율이 10%고 미국이 5%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나라 그 1억에 대한 소득은 사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세율이 15% 미만이네. 해당 나라에서 그러면 5%만큼 우리는 내. 예. 이렇게 그 최저한의 세금을 내라는 게.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라고 불만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뭐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모든 나라에서 점점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럼 회계사님 만약에 이제 그 상대방 국가에서 15% 이상 세금을 냈다고 하면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금 그 세율법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뭐 해당 나라에서 실효 세율이 1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선 최저한세 적용이 안 되니까 국내에서는 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럼 회계사님 반대로 외국에 우리 기업들이 가서 15% 이상의 세금을 냈을 경우 국가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세율법이 적용이 될까요? 해외에서 15%를 내는 경우에 이제 국내 실효세율보다 크면 우리나라가 10%인데 해외에 15% 냈다고 하면 사실 국내에서 낼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많은 기업들이 그럼 외국에 가서 활동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나라에서 미국만 보더라도 세금 때문에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들한테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예. 사실 국내에도 그 해외 진출했다 돌아온 기업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나가 있는 기업은 사실은 국내 재정상으로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분야마다 좀 다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히나 저희가 이제 방산 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진출을 해야지만 그 나라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뭐 조선소라든가 호주에 있는 조선소 인수한 것처럼 어찌 보면 그 시장에 진출하려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이득이 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있으면 그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협력 업체는 또 국내에 네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세금적으로 손실이 아니냐, 우리나라 손해가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국내 협력 업체들이 있고 그 협력 업체들 역시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고용이 늘어날 거고요. 국내에도 세금을 또 많이 낼 네네. 거고요. 그런 그거 자체가 낙수효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기업 진출하는 거를 단순히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안 거친다는 걸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정 지을 필요는 네.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 국방인사이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네. 외국에서 이제 그런 선수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이제 그 나라에 내고 네. 만약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도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돼 있나요? 저도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이 되면 모든 나라에 있는 소득을 다 합산을 해서 우리나라 세금을 산정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나간 게 해외에서 번 게 있으면 일부를 빼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40%고 현지에서 실효세율이 20%예요. 20%를 빼더라도 우리 남은 세율은 구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내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네. 물론 이제 이게 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뭐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이제 부동산이 꽤 있으시잖아요. 이제 국내에 보통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이렇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주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라고 생각되고 세금을 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방산업체가 증자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미국 조선소에 이어 호주 조선소까지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출자금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 방산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자 이외의 자금 조달 방법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회계적으로는요, 뭐 자기 자본 조달, 타인 자본 조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조달이라는 게 사실 증자, 자기 자본이 증자의 개념이고요. 타인 자본이 남의 돈을 가져오는 거니까 이제 차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부적인 거는 좀 기술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뭐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우선은 차입을 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차입했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 이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에서 빼주니까 절세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뭐 개인도 그렇지만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진다거나 재무 비율이 안 좋아지니까 신용 위험이 올라간다라든가 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증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는 이제 다른 조달 방법에 비해서는 좀 간편하게 끝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증자라는 건 자기 자본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다 같이 회사 주인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기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이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계속 우리 주인이 늘어나는 주인이 돈을 더 넣은 거니까 장기 투자나 장기 그런 영업 계획에 있어서는 증자가 좀 유리한 게 있고요. 왜냐하면 장기 계획인데 이자를 계속 내고 있으면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 손실이 커지는 거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증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지분들이 조금 주주들 간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당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주당 이익 자체도 조금 감소할 수가 있는 게 사실 증자할 때 좀 단점이라고. 그 회계사님, 증자는 뭐고 차입은 뭐죠? 증자는요, 돈을 받는데 회사의 주인으로서 들어오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주인들이 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3자가 주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걸 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차입은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이든 뭐 다른 금융기관이든 빌려오는 사채들 네네. 빌려오는 거를 말하는 그러면 증자는 투자자를 데리고 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차입은 돈을 빌리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질문인데요. 그 국내 방산 기업들이 이제 해외 진출할 때 네. 증자가 유리한가요? 아니면은 차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유리한가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수 측면에 있어서는 증자가 좀 더 유리한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전액을 다 증자를 자기 자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수준 이상은 기본적으로 증자 자기 자본이 받쳐줘야 재무적으로도 안정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자 하는 게 네.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와 같은 일반 제조업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제품의 가격을 조정합니다. 그렇다면 방위 산업에서 해외 무기와의 경쟁을 위해 해외 무기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면세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무기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또 무기 시스템은 관세를 좀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도 이제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네, 있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무기에 대해서는 관세가 조금 세게 붙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넘어서 특정 무기 시스템은 완제품으로 못 들여오는 현지에서 생산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호주에서는 사실은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어떤 경우냐면 안보적으로 호주에서는 국방 현대화에 기여하는 그런 이제 무기 시스템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관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럼 회계사님, 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를 할 때 네. 그 뭐 각 나라별로 정해진 관세율이 있을까요? 나라별로 좀 다양한데요. 특히나 이제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이제 뭐 각 조건들마다 좀 네.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서 이제 방산 제조를 그런 공급망을 구축한다거나 네. 공장을 짓는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술 이전한다는 거, 뭐 이런 그런 이제 안보 관련해서 무기 관련된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관세율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방산업체가 해외 기업과의 협력 또는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확대를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한국이 이러한 세계 시장 확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많은 그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사례에서 첫 번째로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나라들마다 우선은 회계적으로 많이 달라요. 네. 회계 기준도 많이 다르고요. 그 회계가 결국은 이제 이 회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 이걸 잘 못 맞추다 보면 사실 이걸 보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회계 기준이 뭐 우리 국내 같으면 IFRS라는 걸 쓰지만 미국은 US 갭을 쓰고, 뭐 유럽 같으면 우리는 KIFRS 쓰면 유럽은 그냥 IFRS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회계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네. 회계 기준인데 그 회계 기준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재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재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사실은 이제 투자할 때 좀 제한이 투자 자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외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라별로 다르다 보니까 아까 세금, 뭐 단적 세금이라고 하면 세금에 있어서도 그런 규정을 몰라서 뭔가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손실적인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회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준들이 다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이랑 올해랑 어떻게 바뀌었냐가 중요한데 작년이랑 올해 제대로 비교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이 세금은 현금이 나가는 거에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간다는 게 리스크지만 또 재무 정보가 잘못되면 이제 외부 투자나 외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이렇게 못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이제 해외 투자다 보니까 뭐 외환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상당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무 정보 상에 있어서 이제 외화 평가뿐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있어서도 뭐 돈적으로 외환 손실 자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금융 리스크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 회계사님께서 보셨을 때 네.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과 정부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이제 회계나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정부보다는 내부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할 때 아까 통상적으로 자기 자본을 들어가지만 사실 그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싼 금리에 장기 대출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면 뭐 저리의 융자 상품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해외 법인 설립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에 대한 뭐 당연히 설립이나 운영 자금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투자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게 갖춰지면 이제 금융적으로 해외 진출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랜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가 네. 갑작스럽게 생각난 생각인데요. 네.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통상적으로 할 때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뭐 저한테 이제 어떤 게 낫냐라고 말씀하신다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성은 제가 많은 사례를 보진 않았지만 변동금리를 많이 본 것 같고요. 아, 네. 네. 그럼 미국 연준위의 영향도 상당하겠는데요. 그럼?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현재는 이제 뭐 요거는 조금 이제 각각 전문 보시는 시각의 차이겠지만은 올해는 하반기에는 내려간다라고들 다들 네네네. 기대를 안고 있으니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진출한다고 하면 변동금리가 그럼 국내 기업은 네. 하반기에 많이 진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단정을 지으시는 걸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업체 해외 진출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우리 K 방산이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금전적인 뿐만이 아니라 이게 네트워크가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행정적인 거에서 간소화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현재 저희 국내 방산은 어찌 보면은 실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무기에 있어서는 성능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명백하다고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최근에 이제 하나에서도 그랬지만 MRO 네네. 또 이제 요새 넘어가려고 부각되고 하지 있죠. 않습니까? 네. MRO도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이 정도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사실 지금 현재 단순 그냥 재래식 무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항공 네네. 쪽까지 저희도 어차피 KF-21이 나왔으니까 항공 쪽도 조금 더 나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근시일 내 4위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위 산업의 전망을 두고 금융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분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일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국제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방산 산업의 적극적인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이 계속해서 증대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